그러나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히기라도 한 듯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감각들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며 그는 그만 그대로 쭉 뻗어버리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기 방의 문이 확 열리더니 비명을 지르는 여동생을 뒤로 하고 어머니가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기절한 어머니가 숨쉬기 편하도록 여동생이 옷을 벗겨놓았던 것이었다. 곧장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어머니의 발밑으로 끈 풀린 치마들이 하나둘 흘러내렸다. 그 치마들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든 어머니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그와 한 덩어리가 되더니 그때 그레고르의 시력은 이미 가물가물해 꺼져가고 있었다. 두 손으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감싼 채 애원했다. 그레고르를 제발 살려달라고. 부상이 심해 그레고르는 한 달이 넘게 고생해야 했다. 그 누구도 빼내줄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는 여전히 살 속에 박힌 채 이 사건이 뚜렷한 기념물로 남아있었다. 그레고르의 이런 고통은 아버지에게까지도 그가 엄연히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비록 지금은 비참하고 구역질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기시켜준 듯 했다. 그래서 그는 온수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혐오감을 꿀꺽 삼켜버리고 그저 참는 것, 별 도리 없이 그저 참는 것만이 가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일 터이다. 그 부상 때문에 어쩌면 영원히 운동 능력을 상실할지도 모르고 또 지금으로서는 자기 방을 가로질러 가는데도 늙은 상위 군인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높은 데를 기어다니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에 대해 충분하고도 남는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일이 있는 후로 저녁 무렵이면 그가 이미 한두 시간 전부터 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거실 쪽 문이 열렸고 거실 쪽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자기 방이 어둠 속에 엎드린 채 불 켜진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 말하자면 모두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예전에 그레고르가 작은 호텔 방의 눅눅한 침대 위에 지친 몸을 던져야 할 때면 늘 약간의 갈망과 함께 떠올리곤 했던 당시의 활기찬 대화는 아니었다. 지금은 다들 너무도 조용히 지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아버지는 곧 안락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서로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어머니는 불빛 아래에 몸을 깊이 숙인 채 양장점에 넘길 고급 네일을 바느질했고 점원으로 취직한 여동생은 장차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것인 듯 저녁마다 속기와 불어를 공부했다. 가끔씩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마치 자신이 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어머니에게 당신 오늘도 또 뭘 그렇게 오래도록 바느질하고 있는 거요?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다시 잠이 들면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친 얼굴로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무슨 고집인지 아버지는 집에서도 제복을 벗지 않으려 했고 때문에 잠옷은 아무 소용도 없이 늘 옷걸이 못에 걸려 있었다. 옷을 다 차려입은 채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버지는 마치 언제라도 일할 태세를 갖추고 상관의 본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새 것이 아니었던 제복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세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점점 추레해졌다. 때때로 그레고르는 언제나 잘 닦인 금색 단추들만 반짝거릴 뿐 곳곳이 얼룩덜룩한 아버지의 제복을 저녁 내내 바라보곤 했다. 그런 옷을 입고서 늙은 아버지는 지극히 불편한 자세로 하지만 편안하게 잠을 잤다. 시계가 10시를 알리면 어머니는 나지막하게 다정한 말로 아버지를 깨워 침대에 가서 자도록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 여기서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며 6시면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제대로 잠을 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행 안내원이 된 후로 이상한 아집에 사로잡히게 된 아버지는 매번 어김없이 그렇게 잠이 들면서도 그 자리에 더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며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안락 의자에서 침대로 잠자리로 옮기도록 그의 마음을 돌려놓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대며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15분가량은 그저 고개만 천천히 가로저을 뿐 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일어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귀에 대고 달콤한 말로 구슬려 보아도 여동생이 하던 공부를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거들어 보아도 아버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숙이 안락 의자 속으로 몸을 묻을 뿐이었다. 두 여자가 양쪽에서 겨드랑이 아래에 팔을 넣고 일으켜 세울 때가 되어서야 그는 눈을 번쩍 뜨고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하곤 했다.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내 말년의 휴식이로군. 두 여자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키며 아버지는 마치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더없이 무거운 짐이라도 되는 듯 귀찮아했다. 그렇게 두 여자의 손에 이끌려 가다가 방문 앞에 이르면 아버지는 그만 물러가라고 손짓하곤 혼자서 걸어 들어갔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은 각기 바느질 감과 펜을 황급히 던져놓고는 계속 뒤따라 들어가 아버지를 거들어 주었다. 이렇듯 뼈 빠지게 일하고 피곤에 찌든 직구들 중에 누가 꼭 필요한 일 이상으로 그레고르를 돌봐줄 수가 있었겠는가. 살림은 점점 더 공공해져 이젠 하녀마저 내보내야 했다. 대신 백발이 흩날리는 뼈대가 굵은 거구의 파출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가장 힘든 일만 해주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머니가 그 많은 바느질 일을 해 나가며 틈틈이 해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즐거운 모임이나 명절날 같은 때 너무나 행복해하며 하고 다녔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여러가지 폐물이나 장신구들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런 물건들을 팔면서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두 모여 상의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된 사실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가장 큰 불만은 언제나 지금 형편으로는 너무 큰 이 집을 떠나 이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도무지 그 방도를 생각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사를 가로막은 것이 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 자신쯤이야 적당한 상자에 집어넣어 숨쉴 구멍 몇 개만 뚫어 놓으면 십자리 운반할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식구들이 집을 옮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오히려 완전한 절망감 때문이었다. 이제까지 친척들이나 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당해보지 않는 그런 불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들은 최대한 이행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단 은행 직원들에게 아침을 날라다 주었고 어머니는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바느질하느라 온 힘을 다 쏟았으며 여동생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판매대 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식구들에겐 더 이상 여력이 없었다. 아버지를 침대에 데려다 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 어머니와 여동생이 하던 일을 놓아둔 채 볼이 맞닿을 정도로 바싹 다가앉을 때 그러다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며 그래 태야 저기 문 좀 닫고 오너라 하고 말할 때 그래서 그레고르가 다시 어둠 속에 있게 될 때면 등짝에 상처가 새로 생긴 것이냐 욱신욱신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 시간 거실에서는 두 여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조차 말라서 식탁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며칠 밤 며칠 낮을 거의 불면으로 보냈다. 때때로 다음번에 문이 열리면 옛날처럼 다시 자신이 가족들의 일을 도맡아서 해보리라 마음먹기도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오랜만에 사장과 지배인, 직원들과 견습 사원들, 말귀를 통 못 알아듣는 사환아이, 다른 회사에 다니는 두세 명의 친구들, 지방 어느 호텔에 청소하는 아가씨,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 그가 진심으로 구애했으나 한 발 늦었던 어느 모자가게의 여점원 등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낯선 사람들이나 이미 잊혀진 사람들과 뒤섞여 나타났는데 그와 가족을 도와주기는커녕 모두 하나같이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편이 좋았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왠지 다른 식구들을 걱정할 기분이 아니었고 자기를 잘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 식품 저장실 안에 들어가 배는 하나도 안 고팠지만 자기가 먹을 만한 것을 집어올 수 있을지 그저 계획만 무성하게 세웠다. 여동생은 무엇을 주면 그레고르가 특히 기뻐할지 이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과 점심때 가게로 달려가기 전에 황급히 아무 음식이나 되는 대로 그레고르 방에 발로 툭 밀어 넣었다. 저녁 때면 그냥 비로 한번 휙 쓸어냈다. 그가 음식을 맛이라도 보았는지 아예 손도 안 댔는지 손도 안 댈 때가 허다했다. 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제는 늘 저녁에 하는 방 청소도 이보다 더 빨리 할 수는 없을 듯 싶게 아무렇게나 후딱 해치웠다. 벽을 따라 더러운 얼룩이 띠를 이루며 쭉쭉 그어져 있었고 먼지와 오물덩이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들어오면 특히나 표가 나게 더러운 한쪽 구석에 가서 있곤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말하자면 비난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몇 주일을 그곳에 그대로 서 있는 여동생의 태도는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 그녀 역시 더러운 것을 뻔히 보았을 텐데도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전과 달리 새삼스럽게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실 온 가족이 신경과민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레고르의 방 청소에 관한 자신만의 고유한 권한을 누가 침해하기라도 할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았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한 적이 있었는데 물을 몇 양동이나 쓰고 나서야 일을 마쳤다. 그러나 물기가 너무 많아 기분이 상한 그레고르는 소파 위에 벌렁 들어누운 채 씁쓸한 마음으로 꼼짝도 않고 있었다. 그 일로 인해 어머니는 톡톡히 곤욕을 치러야 했다. 저녁에 그레고르의 방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린 여동생의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며 거실로 달려갔던 것이다. 어머니가 양손을 쳐들고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여동생은 몸부림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부모님은 물론 아버지는 안락 의자에 번떡 일어났다. 처음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쳐다보기만 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버지는 오른쪽의 어머니에게는 왜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딸아이에게 맡겨두지 않았냐고 나무랐고 왼쪽의 여동생이든 앞으로 다시는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호통을 쳤다. 어머니가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동안 여동생은 흐느껴 오느라 몸을 들썩거리며 작은 두 주먹으로 식탁을 마구 내리쳤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얼른 문을 닫아 이 소란스러운 광경과 소음을 막아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큰 소리로 씩씩거렸다. 어쨌거나 직장일로 녹초가 된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돌봐주는 일에 이젠 신물을 느껴 전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은 어머니가 그녀 대신에 그의 방에 들어올 필요는 없었고 그렇다고 그가 소홀히 취급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파출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험하고 굳은 일이라도 그 억센 골기역 덕분에 능히 이겨냈을 듯한 이 늙은 과부는 그레고르에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우연히 한번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었다가 그를 보게 되었다. 화들짝 놀란 그레고르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이리저리 내달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녀는 기가 찬 듯 아랫배 위에 양손을 복에 얹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 후로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문을 빼꼼 열고 그레고르를 들여다보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처음엔 이리 와보렴 우리 말동구리라든지 우리 말동구리 좀 봐요 등과 같이 딴에는 친절한 말을 건네며 그를 자기에게 오도록 불러보곤 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걸어와도 그레고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마치 문이 아예 열려있지 않기라도 한 듯 제자리에서 꼼짝도 않았다. 이 파출부 할멈한테 제발 공연히 그를 방해하게 놔두지 말고 차라리 그의 방이나 매일 청소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었으면. 어느 날 이른 아침, 벌써 봄이 오는 신호인 듯 거센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할멈이 또 그 허튼 소리를 시작하자 분통이 터진 그레고르는 공격이라도 할 듯이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 동작은 한없이 느렸고 곧 쓰러질 듯 힘이 없었다. 그러자 할멈은 겁을 먹기는커녕 대번에 문 가까이 있던 의자를 높게 쳐들었다. 그러자 입을 딱 벌리고 서 있는 폼을 보니 손에 들린 의자가 그레고르의 등을 내리치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다물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레고르가 다시 몸을 돌리자 그제야 그녀는 그러니깐 더는 안 되겠지 하고 말하며 의자를 가만히 구석에 내려놓았다. 그레고르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쩌다 음식 옆을 지나가다가 장난삼아 한 입 물어넣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물고 있다가 대개 다시 뱉어버렸다. 처음엔 그렇게 식욕이 생기지 않는 것이 달라진 방에 대한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곧 방의 변화에 적응하게 되었다. 식구들은 다른 곳에 마땅히 둘 수 없는 물건들을 이 방에 갖다 놓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런 물건들이 이제는 많아졌다. 그 집에 방 하나를 3명의 하숙인에게 세를 주었던 것이었다. 그놈에 보이는 이 남자들은 그레고르가 언젠가 문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 사람 모두 털보였다. 지나치리만큼 정리정돈에 신경을 썼다. 자기들 방은 물론 어차피 이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된 처지이므로 집안 구석구석 특히 부엌의 청결 문제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나섰으며 쓸데없이 물건이나 더러운 잡동사니를 보면 참지 못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살림살이를 갖고 들어왔다. 그런 까닭에 많은 물건들이 불필요해졌는데 어디에 내다 팔 수도 없고 그냥 버리자니 아까운 것들이었다. 그런 물건들이 모두 그레고르의 방에 옮겨졌다. 거기엔 부엌에서 쓰던 재밭 2통과 쓰레기통까지 있었다. 언제나 바쁘게 서둘러대는 파출부 할멈은 뭐든 당장에 쓰지 않는 것이면 그레고르 방 안에 던져 놓았는데 다행히도 그레고르에게는 대개 던져지는 물건과 던지는 손만 볼 뿐이었다. 할멈은 아마도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그 물건들을 다시 가져가서 한꺼번에 내다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레고르가 그 잡동사니들 속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움직여 놓지 않았다면 그 물건들은 아마 처음 떨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기어다닐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물건들을 밀쳐놓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 일에 재미가 붙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면 죽도록 피곤하고 서글퍼져서 다시 몇 시간 동안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세 사람은 가끔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곤 했기 때문에 거실로 통하는 문이 저녁에도 그대로 닫혀 있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문이 열려있는 날 저녁에도 그는 문가에 다가오지 않고 식구들 모르게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물러나 가만히 엎드려져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인가 파출부 할멈이 거실로 통하는 그 문을 약간 열어둔 적이 있었다. 문은 저녁에 하숙인들이 들어와 불이 켜졌을 때에도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레고르가 앉던 식탁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쥐었다. 그러자 고기 그릇을 든 어머니가 언제 나타났고 뒤이어 여동생이 감자가 수북히 담긴 그릇을 들고 나타났다.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숙인들은 먹기 전에 무슨 검사라도 하려는 듯 앞에 놓인 그릇 위로 몸을 숙였고 실제로 양옆에 두 사람이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듯 보이는 가운데 사람은 고기 한 조각을 개인 젓시에 덜지도 않고 그대로 썰어보았다. 고기가 충분히 연하게 익었는지 아니면 다시 그것을 부엌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확인하려는 것임이 분명했다.
다행히 그는 만족했고 긴장하여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미소를 띠기 시작했다. 식구들은 부엌에서 식사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부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실로 들어와 모자를 손에 든 채 꾸벅 인사를 한번 하고는 식탁 주위를 한번 돌았다. 하숙인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수염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자기들만 앉게 되자 거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할 때 나는 갖가지 소리들 가운데 유독 음식을 씹는 그들의 이빨 소리만 거듭 또렷이 들려오는 것이 그레고르는 이상했다. 마치 그럼으로써 그레고르에게 사람이란 식사를 하려면 무엇보다 이가 있어야 하며 아무리 멋진 턱이 있더라도 이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했다. 나도 뭔가 먹고 싶어. 그레고르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저런 것들은 아니야. 저 하숙인들이 먹는 대로라면 나는 죽어버리고 말 거야. 바로 그날 저녁 부엌 속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은 내내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하숙인들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다. 가운데 사람이 신문을 꺼내어 다른 두 사람에게 한 장씩 나눠주자 세 사람은 모두 의자에 기댄 채 신문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웠다.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자 그들은 주의 깊게 듣더니 가만히 일어나 발끝으로 살금살금 문 쪽으로 걸어가 문에 바짝 붙어섰다. 부엌에 있던 식구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문 안쪽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다. 혹시 바이올린 소리가 거슬리시나요? 그러면 즉시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가운데 남자가 말했다. 천만에요. 괜찮다면 따님께서 이쪽으로 건너와 거실에서 연주해 주실 수 없을까요? 여기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아늑할 텐데요. 오, 그렇게 하죠.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바이올린 연주자인 것처럼 소리쳤다. 하숙인들은 다시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곧 아버지는 앞부대를, 어머니는 앞부를, 여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났다. 여동생은 침착하게 연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전에 한 번도 방을 새놓았던 적이 없었던 부모님은 하숙인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감히 의자에 앉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단추가 모두 채워진 제복의 두 단추 사이에 오른손을 찔러 넣은 채 문에 기대섰고 어머니는 하숙인 한 사람이 의자를 권해 앉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우연히 의자를 놓아준 그대로 한쪽 구석에 떨어져 앉았다. 여동생이 연주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 제 위치에서 딸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레고르는 바이올린 소리에 마음이 끌려 겁도 없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더니 어느새 머리를 거실 쪽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는 최근에 다른 사람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다 자신의 그런 행동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남들에 대한 배려와 조심성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였다. 게다가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남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겨야 할 이유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방 안 곳곳에 수북히 쌓여있는 먼지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풀풀 날리는 바람에 그 역시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실밥, 머리카락, 음식 부스러기 따위를 등과 옆구리에 붙인 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제는 모든 일에 너무나 무관심해져서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일이지만 요 사이에는 등을 대고 벌렁 들어 누워 양탄자에 몸을 비벼대는 것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르는 아무 거리낌 없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거실 바닥 위를 얼마간 기어다녔다. 그가 기어나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구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고 하숙인들은 얼마간 지겨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엔 두 손을 바지 주머니 속에 찔러 넣은 채 여동생의 앞보대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마음만 먹으면 악보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정도여서 틀림없이 여동생에게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곧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로 수근수근 대화를 나누면서 창 쪽으로 물러나더니 아버지의 근심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아름답거나 흥겨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연주 전체에 실증이 났으나 오직 예의를 지키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역력했다. 특히 세 사람 모두 코와 입으로 시가 연기를 허공에다 내뿜어 올리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짜증스러워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도 여동생은 참으로 아름답게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한쪽 옆으로 기울인 채 슬픈 눈빛으로 음미하듯 악보를 더듬어 내려갔다.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기어나갔다. 그리고 혹시나 그녀와 눈길이 마주칠 수 있을까 하여 머리를 바닥에 붙이고 있었다. 이렇게도 음악에 감동을 받았는데도 그가 과연 동물이란 말인가? 그에게는 마치 자신이 열망하던 미지의 어떤 양식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여동생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녀의 치마를 살짝 잡아당겨 바이올린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와달라는 뜻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자기만큼 그녀의 연주를 제대로 감상하고 그 진가를 보답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녀가 와준다면 그는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는 한 그녀를 자기 방에서 내보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자신의 훅축한 몰골이 처음에는 쓸모있는 일을 해줄 것 같았다. 방의 모든 문들을 동시에 지키고 서 있다가 누가 침입해 들어오면 캬오 하고 덤벼들어 혼을 내주리라. 그러나 여동생은 강제로 붙잡아 두서는 안 된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녀를 나란히 소파에 앉히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자신은 그녀를 음악원에 보내려 하는 확고한 계획을 품고 있었으며 그동안 이런 불상사만 생기지 않았더라면 지난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나가 버렸겠지. 그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모두에게 그 계획을 발표했을 거라고 털어놓으리라. 이렇게 속내를 밝히고 나면 여동생은 감동의 눈물을 쏟을 것이고 그레고르는 그녀의 어깨까지 몸을 일으켜 세워 그녀의 목에 키스를 할 것이다. 가게에 나가게 된 후로 그녀는 리본이나 칼라를 하지 않은 채 목을 드러내놓고 다녔다. 잠자씨, 가운데 남자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게 손가락으로 천천히 앞으로 기어나오고 있는 그레고르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순간 바이올린 소리도 멎었다. 남자는 먼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시 그레고르 쪽으로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아내는 일보다 먼저 하숙인들을 진정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숙인들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으며 바이올린 연주보다는 그레고르 쪽에 더 흥미를 느끼는 눈치였다.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 두 팔을 쫙 벌려 그들을 방으로 몰아넣으려는 동시에 몸으로는 그레고르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러자 그들은 사실 약간 화를 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껏 그레고르와 같은 존재를 바로 옆방에 두고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자기들 쪽에서도 팔을 들어올려 불안한 듯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아주 천천히 자기들 방 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는 동안 여동생은 갑작스레 연주가 중단된 후 넋이 나간 듯 멍하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축 늘어진 두 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든 채 계속 연주를 할 듯이 한동안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호흡곤란으로 숨을 헐떡이며 아직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악기를 내려놓고는 하숙인들이 묵는 옆방으로 앞질러 달려들어갔다. 아버지가 계속 몰아대는 바람에 그들은 좀 더 빠르게 자기들 방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여동생의 능숙한 손놀림에 따라 침대에 있던 이불과 베개가 휙휙 날리더니 착착 정돈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숙인들이 아직 방에 도달하기 전에 그녀는 침대 정돈을 끝내고 살짝 빠져나갔다. 아버지는 계속 그들을 밀어붙이기만 했다. 그새 집주인으로서 세입자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집을 부리는 듯했다. 마침내 방문 앞에 이르자 예의 그 가운데 남자가 발을 쾅쾅 굴러 아버지를 멈추어 세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소. 남자는 말과 동시에
한쪽 손을 쳐들며 눈으로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았다. 나는 이 집과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 말과 함께 그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정한 듯 바닥 위에 침을 탁 뱉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소. 물론 지금까지 진행 기간의 방세 역시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오. 오히려 당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지 어떨지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 하오. 청구의 사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앞만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도 당장 나가겠소. 실제로 두 친구가 즉시 이렇게 응대하고 나서자 남자는 문 손잡이를 잡더니 쾅 소리를 나도록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걸어와 자신의 안락 의자 위에 푹 쓰러졌다. 보통 때처럼 몸을 축 누러뜨리고 저녁잠을 자는 듯이 보였지만 머리를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듯 쉴 새 없이 끄덕거리는 모습으로 보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내내 학숙인들에게 들켰던 바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계획이 실패한 데에 대한 실망감에다 너무 많이 굶은 탓에 탈진까지 겹쳐진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다음 순간 모두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자신을 덮쳐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던 바이올린이 어머니의 떨리는 손가락들 밑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나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에조차 그는 움찔하지 않았다. 아버지, 엄마,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며 식탁을 내리쳤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저런 괴물 앞에서 오빠의 이름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저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저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은 다 해봤어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의 아이의 말이 100번 오라. 아버지는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숨을 제대로 못 쉬겠는지 눈빛이 조금 이상해지더니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죽여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얼른 달려가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아버지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생각이 보다 분명해진 듯했다. 그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더니 하숙인들의 저녁 식사 그릇들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식탁 앞에서 자신의 안내원 모자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곤 꼼짝 않고 있는 그레고르 쪽을 이따금씩 쳐다보았다.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해요. 여동생은 이제 아버지에게만 말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느라고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저 괴물은 틀림없이 두 분을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뻔하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힘겹게 일해야 하는 처지에 집에서마저 이런 끝없는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건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러고는 어찌나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는지 그녀의 눈물은 어머니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그녀는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여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눈물을 계속 훔쳐냈다. 얘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니? 아버지는 동정어린 마음과 남다른 이해심을 내비치며 말했다. 하지만 여동생은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표시로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녀는 정말 그와 같은 난감한 심정이 되었던 것이었다. 방금 전에 자신감 있는 태도는 온데간 데 없었다. 만일 저희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아버지는 반쯤은 묻는 듯한 어조로 말하자 여동생은 울다 말고 그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듯 손을 세차게 내줬다. 만일 저희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말이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여동생의 확신을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하고 합의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저렇게 내쫓아야 해요.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도대체 저것이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저것이 정말 오빠라면 우리가 자기와 같은 짐승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벌써 알아차리고 제 발로 나가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오빠는 비록 잃어버렸을 망정 오빠에 대한 기억은 소중히 간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짐승은 우리를 못살게 굴고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나중에 틀림없이 이 집 전체를 독차지하고서 결국 우리를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저것 보세요, 아버지. 여동생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또 시작이에요. 그러고는 그녀는 그레고르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 어머니마저 져버렸다. 그레고르는 가까이 있느니 차라리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편이 더 낫겠다는 듯 어머니의 안락 의자에서 단호히 떨어져 나와 아버지 뒤쪽으로 황급히 달려간 것이다. 아버지는 그녀의 그런 동작만으로도 흥분이 되어 덩달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여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를 향해 양팔을 반쯤 쳐들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여동생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겁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일 뿐이었다. 그 동작이 다만 유별나 보이긴 했다. 상처를 입어 아픈 몸을 돌리기 쉽지 않아 머리에 힘까지 빌려야 했기 때문에 머리를 쳐들었다가 바닥에 부딪히는 동작을 몇 번 되풀이되었던 것이다. 그는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족들은 그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다. 조금 전엔 순간적으로 놀란 것이었다. 이제 가족들은 모두 말을 잃고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다리는 모아 쭉 뻗은 채 안락의자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두 눈은 피곤에 지친 나머지 눈꺼풀이 거의 내려와 있었다.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있는 여동생은 한쪽 팔을 아버지 목에 감고 있었다. 이제는 몸을 돌려도 되겠지? 그레고르는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 힘이 들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곤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려면 간간히 쉬어야 했다. 그를 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 자신에게 맡겨져 있었다. 완전히 방향을 돌리고 나자 그는 왔던 길을 곧장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방이 그토록 멀리 있다는 데 깜짝 놀랐다. 이렇게 쇠약한 몸을 이끌고 아까는 어떻게 이토록 먼 거리를 기어올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었다. 내내 빨리 기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므로 그는 식구들이 어떤 식으로도 자기를 방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말은 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방문 앞에 다 이르러서야 그는 겨우 고개를 돌렸는데 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다. 그래도 그는 여동생이 일어섰다는 것 말고는 자신의 등 뒤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그새 완전히 잠이 들어버린 어머니를 스쳐갔다. 그가 방 안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문이 화다닥 닫히더니 빗장이 절컥 잠겼다. 문이 폐쇄된 것이다. 뒤에서 난 갑작스러운 소리에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 다리가 뚝뚝 꺾였다. 그렇게 서둘러 문을 닫은 것은 여동생이었다. 어느새 다가와 우뚝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와락 달려든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녀는 자물통에 꽂힌 열쇠를 돌리며 부모를 향해 외쳤다. 됐어요. 그럼 이제 어쩐다?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 자신이 이젠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게 여겨졌다. 게다가 기분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다. 온몸에 통증이 느껴지긴 했지만 차차 약해져서 마침내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등에 박힌 썩어버린 사과와 그 주변의 염증 부위가 솜털같이 먼지로 온통 뒤덮여 있었는데 이미 그런 것들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에 대한 감동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여동생보다 그 자신이 더욱 단호할 것이다. 탑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이렇게 공허하고도 평화로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창밖에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아직 알 수 있었다. 그러고는 그의 고개가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툭 떨어졌고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힘없이 흘러나왔다.
이른 아침 파출부 할멈이 와서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워낙 힘이 넘치고 성격이 급한 그녀인지라 문이란 문은 모두 쾅쾅 닫고 다니는 바람에 그녀가 왔다 하면 집안 어느 곳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었다. 보통 때처럼 그레고르의 방을 잠깐 들여다보았지만 처음엔 뭔가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일부러 그렇게 꼼짝 않고 엎드려 기분 상한 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마침내 손에 긴 빗자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문과에 선 채 그것으로 그레고르를 간지러 보았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부하가 난 그녀는 그레고르를 약간 찔러 보았는데 그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밀려났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레고르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곧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된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신도 모르게 휘바람을 휙 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잠자 부부의 침실 문을 획 열어젖히고는 어둠 속을 향해 커다란 목소리를 외쳤다. 이리 좀 와보세요. 그것이 뻗었어요. 저기 자빠져서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잠자 부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할멈의 말뜻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러나 잠자 부부는 곧장 각자 침대의 좌우로 후다닥 뛰어내렸다. 잠자 씨는 이불을 어깨에 걸치고 잠자 부인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서 바로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거실 문도 열렸다. 거실은 하숙인들이 오고 난 다음부터 그레테가 잠을 자는 곳이었다. 그녀는 밤새 자지 않은 듯 옷을 다 입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도 그녀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죽었다고요? 잠자 부인은 의심스러운 듯 할멈 쪽을 쳐다보았다. 물론 그녀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었고 또 굳이 그러지 않아도 척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요. 할멈은 이렇게 말하며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옆으로 한참 쭉 밀어 모았다. 잠자 부인은 빗자루를 제지하려는 듯한 동작을 취했지만 실제로 제지하지는 않았다. 자,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려야겠다. 잠자 씨가 성호를 긋자 새 여자도 따라했다. 시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그레테가 입을 열었다. 다들 좀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말랐을까요? 하긴 그토록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으니 음식은 들여다 놓은 그대로 다시 나오곤 했지요. 사실 그레고르의 몸은 완전히 납작한 모양으로 말라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에야 알아본 것이다. 이제는 다리들이 더 이상 그의 몸을 받쳐주지 못했고 그 밖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레테, 잠깐 우리 방으로 건너가자. 잠자 부인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그레테는 시체 쪽을 돌아보면서 어머니의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파출부 할멈은 문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른 아침인데도 상쾌한 공기 속에서 이미 미지근한 기운이 약간 섞여 있었다. 벌써 3월 말이었다. 3명의 하숙인이 방에서 나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며 아침 식사를 찾았다. 모두가 그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 식사는 어디에 있는 거요? 가운데 남자가 할멈에게 볼멘 소리로 묻자 할멈은 숟가락을 입에 대고는 아무 말 없이 어서 그레고르 방으로 와보라고 급히 손짓을 해댔다. 방으로 들어온 하숙인들은 낡은 재킷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레고르의 시체 주위에 둘러섰다. 방 안은 어느새 완전히 밝아져 있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더니 제복을 차려입은 잠자씨가 한쪽 팔에는 부인을 또 한쪽 팔에는 딸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세 사람 모두 약간 운 듯했다. 그레테는 때때로 아버지의 팔을 얼굴에 갖다 댔다.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시오. 두 여자를 여전히 떼어놓지 않은 채 잠자씨는 현관문 쪽으로 가리켰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가운데 남자가 약간 당황스러운 듯 묻고는 들척지근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두 남자는 뒷줌을 지고서는 끊임없이 두 손을 비벼댔다. 마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이 틀림없는 큰 싸움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있는 듯했다. 내가 말한 바로 그대로요. 잠자씨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두 여자를 양옆에 동반한 채
인력 횡대를 이루어 가운데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남자는 처음엔 조용히 서서 마치 사물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짜맞추어져 새로운 질서를 이루기라도 할 것처럼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나가죠. 그러면서 그는 잠자씨를 쳐다보았는데 마치 불현듯 겸허한 마음에 사로잡혀 이 결심에 대해서조차 새로이 승낙을 얻으려는 것 같았다. 잠자씨는 눈을 부릅뜨고 그에게 그저 몇 번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자 남자는 곧장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두 친구는 어느새 손장난도 멈추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그를 따라 거의 깡충깡충 뛰어가다시피 했다. 이는 마치 잠자씨가 자기들보다 먼저 현관으로 가 형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현관에 이르러 그들 세 사람은 모두 옷걸이에서 모자를 집어들고 단장통에서 지팡이를 뽑아들더니 말없이 고개만 꾸벅 숙여 인사하고는 집에서 나갔다. 곧 밝혀지듯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신을 품고 잠자씨는 두 여자와 함께 현관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층계 난간에 기대어 세 사람과 긴 계단을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 남자는 각 층마다 계단이 일정하게 휘어지는 곳에서 잠시 사라졌다가는 몇 초 후에 나타나곤 했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들에 대한 잠자씨 가족의 관심도 점점 사라져 갔다. 밑에서 그들을 향해 마주 올라오던 한 정육점 점원이 머리에 짐을 이고 당당한 태도로 그들을 지나쳐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잠자씨는 곧 두 여자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고 모두는 마음이 홀가분해진 듯 집 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푹 쉬면서 산책이나 하며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일을 잠시 그만두고 휴식을 취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니, 휴식이 절대적으로 할 만큼 꼭 필요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세 통의 결근개를 썼다. 잠자씨는 지배인에게, 잠자 부인은 일거리를 맡긴 사람에게, 그레테는 상점 주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파출부 할멈이 들어와 아침 일이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처음엔 쳐다보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으나 할멈이 그대로 갈 생각을 않자 그제야 비로소 언짢은 듯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죠? 잠자씨가 물었지만 할멈은 마치 그들에게 대단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할 게 있다는 듯 하지만 자기한테 열심히 캐물어야만 알려주겠다는 듯한 태도로 빙긋이 웃으며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모자 위에 거의 수직으로 꽂혀 있는 조그만 타조 깃털 장식이 사방으로 가볍게 흔들렸다. 잠자씨는 그녀가 일하는 시간 내내 그 깃털 장식이 거슬리던 참이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잠자 부인이 물었다. 할멈은 즉 식구들 중 그래도 잠자 부인을 가장 존경하고 있었다. 네, 사실은 할멈은 입을 떼었으나 실없이 웃음이 나오는 바람에 곧바로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옆방의 저 물건을 어떻게 치워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제가 이미 처리했거든요.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쓰다만 글을 계속 쓰려는 듯 다시 편지 위로 몸을 숙였고 잠자씨는 할멈이 이제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려는 드는 것을 눈치채고 얼른 손을 쭉 뻗어 단호히 가로막았다.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없게 되자 할멈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바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고는 기분 상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소리쳤다. 다들 안녕히 계슈? 그러고는 획 돌아서더니 문들을 쾅쾅 닫으며 집을 나갔다. 저녁에 할멈이 오면 내보내도록 합시다. 잠자씨가 말했으나 아내도 딸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간신히 얻게 된 마음의 평온이 할멈 때문에 다시 깨져버린 것 같았던 것이다. 두 여자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그대로 서 있었고 잠자씨는 안락 의자에 앉은 채 그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얼마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러곤 외쳤다. 자, 이리들 와요. 지난 일들은 그만 잊어버려요. 이제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주 여자는 즉시 그에게 달려와 그를 애모하고는 급히 각자의 편지를 마무리했다.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은 다 함께 집을 나섰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었다.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그들이 탄 차량에는 오붓하게 그들 가족뿐이었는데 따뜻한 햇살이 차안 곳곳을 밝게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등을 기대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잘 생각해보니 전망이 그리 어두운 것도 아니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서로 상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세 사람 모두 꽤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데다 특히 앞으로는 전망이 밝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집을 옮기는 일일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레고르가 고른 지금의 집보다 더 작긴 해도 더 싸고 위치도 좋은 대체적으로 보다 실용적인 집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잠자씨 부부는 점점 생기가 도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최근에 두 볼이 창백해질 정도로 갖은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처녀로 피어났다는 것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느꼈다. 부부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더니 거의 무의식적으로 눈길로 대화를 나누며 이제는 슬슬 딸에게 착실한 신랑감도 구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목적지에 이르자 딸이 제일 먼저 일어나 젊은 몸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켰을 때 그들에게는 그 모습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의 보증처럼 여겨졌다.